네, 자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찬바람 불 때 배당주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 바로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할 때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저희가 해답을 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해답이 바로 중국의 은행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국의 이제 은행주들, 은행 종목들은 거의 다 좀 국영 기업들이 많고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왠지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제 시장을 접근했을 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태를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의 금융 구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결국 그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이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협력보다는 서로 경쟁을 토대로 해서 투명하게 개방성을 토대로 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 체제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은행의 업계인데요.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됐냐면요. 막연하게 중국은 이제 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가 전부 다 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역할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직관적으로 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국가에서 있는 인민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대로 같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협력기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기관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물가, 고용 안정, 금융 안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방금 아까 봤던 페드랑은 약간 좀 다른 것은 이제 페드는 물가랑 고용에 대해서 나머지 시장은 자율성에 맡기고 그다음에 물가랑 고용만 우리가 컨트롤해줄게라는 식이었다라면은 이제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까지도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은 GDP에 대한 요소인데요. 이 GDP에 대한 요소들도 인민은행이 담당할 수 있는 목표라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런 은행들 이 구조를 보게 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산은행, 건설은행, 중앙은행, 중국은행, 그다음에 농업은행 이렇게 4가지 은행들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전부 다 국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업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수협이라든지 농협 이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중국에 가장 크게 갖춰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들 기업이 전체 자금의 조달에 거의 대출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들 은행에서 자본이 좀 출자되는 구조고요.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역할이 다른다라는 것만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은행들이 중국의 이제 이른바 4대 은행인 것 같은데 이들 은행들이 중국 경제에 있어서 좀 어떤 역할들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들에 있는 중국의 은행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다 다른가요? 그렇죠. 다 역할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수협에서 사실 이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각각의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이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있다라고 우리가 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먼저 공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산업 이제 은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 대한 대출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대출을 총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게 바로 공산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명으로는 이제 홍콩과 상해 본토에 둘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398, 그다음에 601398 이렇게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국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사실 처음에 중국은행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게 중앙은행인 줄 압니다. 중국은행이라고 이름이 근데 이제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 외환은행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환거래라든지 무역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건설은행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산업 인프라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모기지 관련된 채권들을 전부 다 건설은행 쪽에서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농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슷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약간 좀 합친 건데요. 결국에는 가장 넓게 지점 형태가 많은 은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농업은행 같은 경우에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신용 사이클이 좀 더 시작했다라고도 우리가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있는 각각의 역할들을 봤었을 때 중국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지표들이 중국에서 우리가 뭐 믿을 수 있자 없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에 있는 기업에 대한 주가라든지 이익 성장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농업은행은 상해 종합지수에서 시총 1위에 속해 있는 기업이잖아요. 2위가 이제 ICBC 중국 공산은행이고.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중국에는 이런 그 국영은행들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뭐 KB나 신한 같은 이런 민영은행사, 투자사는 없는 건가요? 증권회사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민영도 은근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오.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전체의 70%가 네. 이런 아, 공산 70%가 국영이에요? 그렇죠. 오. 대출 채권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을 사실상 국영은행에서 채권이라든지 대출을 그쵸, 다 받으시는군요. 연결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네. 나머지 30% 정도 미만에서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좀 체크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거죠. 미국도 결국에는 가장 큰 게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결국에는 각각의 그 주에서도 그런 지방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 상해 종목을 보면은 상해 거래소에 이제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은행주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한국은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네. 코스닥은 바이오 이건데 왜 은행주가 유독 시총이 크죠? 사실 이들의 기업들이 대출도 해주고요, 투자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금융주가 강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상해 종합지수는 테크 종목들이 시가총액의 상위 업종으로 가게 된다?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테크에 대한 대출을 은행이 또 해주기 때문에 결국엔 그 은행들이 결국에는 자기 투자도 직접적으로 좀 해주고 있고 네. 최근에 우리가 국가대표팀이라고 불렀던 중국이 맞아요. 그쵸, 네. 이야기 들었잖아요. 자금이 들어오는 그쵸. 곳이 그 자금들도 이들 은행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은행이 상위 포식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섹터적으로 가장 강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금융과 소비 네. 쪽이 상해 본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빅테크가 위존하는 그러니까 나스닥과 좀 상당히 닮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해 본토가 가려면 은행주 이런 금융주가 가야 되고 홍콩 네. 지수가 가려면 테크주가 가야 되고 이런 의미인데 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좀 이렇게 지수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게 아무래도 뭐 테크 종목들은 전망성이 좋지만 경기가 안 좋다, 좀 네.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좀 표명하고 오늘 또 증감회에서도 뭐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조치를 좀 시행 중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증시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네. 좀 이제 은행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그쵸. 했는데요. 네. 되게 좀 중요한 소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 인민은행, 중앙은행의 변화가 좀 찾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또 제가 듣기로는 홍콩에서도 지금 단주 매매가 저희 불가하잖아요. 근데 네. 내년에 단주 매매를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진짜 나오고 좋겠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요새 네, 루머인가요? 그런 찌라시들이 많이 들려오고 찌라시예요?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썰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내년 12월까지 봤었을 때 홍콩 시장이 외국인에 대한 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게요. 지금 현재 네. 매매 같은 경우에도 단주 거래가 안 되고 특정적으로 상해 같은 경우는 100주 단위씩만 거래인데 맞아요. 홍콩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맞아요. 종목마다 맥주도 다 있고 상리하고 50주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해소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깔려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중국 당국에서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 대한 변화 자체가 내년도에 좀 이어질 것 같고 특징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날 기준으로 중국 상무부에서도 이제 이야기 코멘트를 더 강하게 했던 것만큼 네. 홍콩 시장 관련돼 가지고 중국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스닥이 이제 미국 서방 세력의 이제 금융 중심이라면은 지수라면은 홍콩에 있는 항생 지수가 이제 아시아의 금융 지수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내년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테크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요.
항생 시장의 변화가, 그러니까 홍콩 시장의 변화가 정말 급격하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거래소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면은 결국 자본이 유입될 것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상승하겠죠. 근데 사실 지금 댓글에 테크 얘기 안 해서 얼굴에 핏기가 없다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괜찮으신 거죠? 아, 네, 괜찮습니다. 오늘 화장이 살짝 메이크업이 그렇군요. 잘못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화장을 안 해서 오늘 핏기가 없으신 걸로. 네, 그래서 빵 터졌어요. 네,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좀 중요합니다. 네네. 이 중앙은행의 변화가 사실 중요한데요. 전날 기준으로 이제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좀 힘이 없으신 것 같기도 아, 하고. 아닙니다. 네네. 네,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온건하고 신중하게 하는 형식의 중앙은행의 목표 코멘트들이 이제 적절히 완화된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돈을 뿌리지 않는 형식으로 양적 완화라든지 돈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은 형식으로 갔더라면은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하는 것이 기존의 중앙은행의 목표치였다라면요. 이제는 이 코멘터들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물가의 합리적인 반등을 촉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심한 상황에서 물가를 합리적인 반등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가깝냐면은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유동성을 확장한다라는 시그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앙은행에서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시그널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코멘트를 붙이는 게 고속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기존에는 돈을 뿌렸을 때 전반적인 시장에다가 다 같이 이제 대출을 해준 형식이었다라면은 지금은 15차 5개년에 있는 핵심 메시지 AI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를 허용해주겠다라는 식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부터 테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테크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디플레이션- 결국 테크인데요. 그렇죠. 네. 다시 얼굴이 또 화색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네. 돈을 유동성을 뿌려야 된다. 그 상태에서 금리도 인하해 준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지금 집중적으로 이 테크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제 AI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중앙은행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말하면서 계속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약간 있지만 민망하시죠? 그렇죠, 민망하긴 하는데요. 는 이제 테크에 네. 대한 확신이 아이, 있으시니까 그쵸. 이 얘기를 네. 근데 해주시는 저뿐만 아니라 거죠. 네. 중앙은행이 이야기도 했다. 아. 중앙은행이 테크를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테크를 가지고 오셨어야죠. 중앙은행과 테크형이 밀어주는 네, 테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네. 금융업종들도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은 상해종합지수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CSR 300이 올라간다는 것은 중국의 금융업종들이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인데 이 금융업종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물가에 대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렇게 되려면은 선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을 이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내년 3월 달에 양회에서 이제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지표들이 되게 악화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과거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던 상황에서 한번 네. 떠올려 보게 지금 된다라면 실물 지표들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된다라면 이전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배드 이즈 굿이라는 말이 맞아요. 돌았어요. 럭키비키 같은 건가요? 네, 이게 시장에서 미국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네. 시장은 오히려 환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양책을 더 많이 뿌리기 기대감이 때문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식의 현상들이 곧 중국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럭키 때문에 비키 사고. 그렇죠. 왜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을 확장한다라고 중앙은행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만약에 경제 자체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정도로 유동성을 확장 안 해도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부터 조금 더 빠지거나 혹은 네. 경기에 대한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와야지 네. 더 많은 거를 봤을 수 있습니다. 부양책 기대감.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린아이에게 네.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사탕을 먹고 싶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그 수면도 부모님에게 해줘. 울어버려요? 그쵸 울어버립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어머니 저도 사탕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울면은 네. 줍니다. 아. 근데 한 개 받고 나서 네. 더 울면 더 줍니다. 그렇죠. 그럼 시장은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항생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네. 높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승전 이제 테크에 대한 매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은행주도 괜찮다. 유동성 완화 정책, 부양책 등으로 인해서 좀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 은행주 투자를 할 때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중국의 이제 시총 상위에 있어서 안정성 네. 측면이기도 하지만 워낙 정부의 입김이 세고 정부 정책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뭐 이런 민영 은행들이나 오히려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오히려 좀 배당 매력을 받기엔 더 낫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네.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보다는 지금 계속 보실 때마다 왜요? 웃으셔가지고 저도 네, 이제 네. 네, 아, 미소가 아니에요.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은행주를 봤었을 때 말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이니까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상 지금의 시장에서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다.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더라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정말 잘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것이 이머징 마켓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해 본토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은행 업종들이 좀 강세가 되어야 되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YTD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것이 은행 업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대한 상승 자체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이 지표 하나만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약간 좀 클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페드랑 중국에 있는 중앙은행에 대한 자산 규모를 지금 지난 20년 가까이 데이터를 좀 집행한 것인데 네. 이 하얀 색깔 같은 경우는 미국의 페드입니다. 페드가 페드, 이제 예. 2020년도 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네. 자산에 대한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늘었던 상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22년도, 23년도부터 양적 긴축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줄여가지고 있는 과정이 이 하얀 색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은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입니다. 오. 인민은행이 돈을 지난 20년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확장했던 건데 거의 비슷해졌는데요. 그렇죠. 2015년도부터 2014년도 15년도부터 시진핑이 이제 주석을 한 시점부터 집권이란, 지금까지 네. 돈을 뿌리지 않았어요. 유동성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것이고 그때 이제 사실 23년도 때 홍콩에 대한 이제 헝다그룹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디레버리징 과정들을 이미 겪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때 아까 말씀드렸듯 중앙은행이 이제부터 통화 정책 완화를 하겠다.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이 아니라 완화를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통화 확장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고 네. 이제부터 중국의 신용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신용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은 반대로 긴축하고 있는 과정인데 중국은 신용에 대한 확장 정책을 펼치게 반대 된다라면은 정책이군요. 그렇죠. 반대로 갑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20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까지 미국 시장에서 이끌었던 상승 랠리가 중국에도 비슷하게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 높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지수에 대한 상위 업종들을 조금 더 매력도를 네,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럼 탑픽은 역시 뭐 농업은행인가요? 테크입니다. 아, 뭐예요? 아니 왜? 아니 왜요? 왜? 네. 네. 이제 은행 아니 왜 관련돼서 갑자기 테크로? 네. 은행 관련돼서 탑픽은 네.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이런 네 가지 은행들 관련돼 가지고 네, 네. 은행들에 대한 이제 ETF라든지 혹은 은행에 관련된 지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은행은 대충 ETF 보고 그냥 테크를 매수해라 이 결과로는 말씀 약간 거잖아요. 그거를 위한 아, 빌드업 대충이라뇨. 같아요. 네. 네.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어떤 테크를 위한 ETF요? 빌드업 네. 같아요. 아이, 이게 그러게. 점점 방송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좀 사실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차트로 직관적으로 테크 종목이 나오나요? 네, 네. 일단은 먼저 공산은행부터 한번 이제 상해 본토에서 있는 종목들을 네.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네. 어, 시총 2위 기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봉상 우와. 봤었을 때 많이 지금 올랐네요. 2023년도부터 아, 테크보다 계속적으로 나은 것 같은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상승하는 상승률이 네. 사실상 조금 약한 아.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좀 길게 보게 됐었을 때는 은행 업종들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지금 이머징 마켓 시장의 지수를 상승하려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그쵸. 상황인 거고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은행 관련된 업종들도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아까 테크 담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테크가 메인이어야 돼요. 아, 테크 메인이고. 그러니까 테크가 메인이어야 되고 네. 은행이라든지 부가로. 에너지 네. 업종이라든지 아. 이런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이 서브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15차 5개년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직접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중앙은행이 언급한 만큼 네. 그쪽에 대한 자금 자체가 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은행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산은행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네. 대출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에 대한 여력 자체도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지급 준비율도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이런 은행들에 대한 재대출 자체도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이 좀 공산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은행이 좀 좋아지는 이유는요. 신용 창출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런 지급 준비 낮춰지고 신용 창출 된다라는 소리는 오히려 지금 그 일반적인
인민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인민들에 대한 자금 지분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농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고, 근데 결국엔 대출하더라도 회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농업은행과 공산은행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은행업 중에서는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답정남 전문가님은 정말 처음 뵌 것 같아요. 이런 집념이면 네. 테크 네. 정말 언젠가는 꼭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테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은행, 원자재, 에너지는 좀 부가로 첨가적으로 서브적으로. 서브로 네. 좀 가져가 보자. 어쨌든 테크에 대한 매력이 최고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말씀 계속 네. 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네. 기승전 테크지만 사실 이게 대부분에 있는 중국 말하시는 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알겠습니다. 네. 중국 당국에서도 테크 말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대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견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찬바람이 불 때 솔솔 생각나는 은행주, 중국 은행주에 대한 매력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